월역사연구소 소장님이신 최창묵 박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경이로운 대한민국 탄생사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박사님, 이 책을 보니까 앞부분에 조선 근대부터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조선 그때 당시는 어땠습니까? 네, 조선의 근대가 열리는 시점에 우리 한반도는 상당히 오래된 왕조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소위 그 유만조선 때부터 시작된 왕조가 약 2000년간 지속이 되었는데 그 특히 조선 후기는 성리학적 사회입니다. 양반과 상놈, 왕과 또 가문 등등 그 신분 차별이 엄청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임진왜란이라든지 또 호란 등등을 겪으면서도 이 조선은 크게 변하지 못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민중과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대단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실정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그 연행사, 청나라 베이징을 왕래하는 그 연행사를 통해서 이제 서학이라든지 천주실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서양의 학문과 종교가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소위 천주교가 자생적으로 전파가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민족 종교 동학이 1860년에 창도되면서 이제 조선 사회가 왕과 또 양반과 또 고관 대작의 그런 나라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백성도 사람이다. 사람은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평등 사상을 인식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시대가 열려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평등을 향한 동학 농민혁명.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어떤 계급 서열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런 조선의 대변혁을 겪으면서 일제의 강점기가 있죠. 그때는 어땠습니까? 일제. 그러니까 이제 그 동학 그 시천주 우리 최재우 선생이 주창한 게 시천주,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뭐 양반 상놈 노비를 말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다라는 이런 그 평등 인권 존중의 사상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상이 조선 팔도에 전파되다 보니까 결국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 고부에서 일어나 가지고 약 300만 명이 참여해서 20여만 명이 희생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대사건이 전개되면서 이제 조선 사회가 왕조 체제로서는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대변화가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이로운 대한민국 탄생사라는 책을 지으신 우리 최창묵 박사님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제 일제의 침탈이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일제의 침탈이 이제 되기까지는 우리도 이제 자주적으로 이를테면 개화파가 나오게 되고 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또 갑신정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국내에 여러 가지 많은 대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대원군의 집권이 있었고 또 민황후 세력의 또 역할이 있었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로 좀 뭉쳐가지고 근대로 나아갔으면 일제의 강점이나 일제의 침략을 막아낼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일제의 그런 침략과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불행한 역사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말로만 겪었던 그런 일제 강점기 시대에 대한 내용들도 이 책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일제 강점기 시대 이후에 3.1 독립 만세 운동까지 또 그 조선에서의 큰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조선의 이제 변화 중에 좀 특기할 것은 뭐냐면 네. 이제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 등장합니다. 네. 미국이 이제 우리가 1882년에 한미 우호 조약을 맺었는데 네. 1883년 그 다음 해에 우리 민혁이익을 정사로 해서 이 태평양을 건너서 소위 그 증기선을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들어와 가지고 또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시카고에 내려서 다시 또 워싱턴에 가는 우리 일정의 그런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네. 이제 이때부터 미국의 많은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 이 조선과 연결되고 또 미국의 여러 가지 그런 선진적인 학문이나 또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전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특이한 것은 바로 이 독립신문 또 독립협회를 운영했던 서재필 박사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네. 이분이 1885년에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미국으로 도피하는 그런 차원에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미국의 독지가의 후원으로 여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의사의 자격을 따가지고 개업을 하고 있다가 바로 10년 만에 다시 또 우리 조선의 상황이 바꿔져 가지고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소위 독립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조선의 새로운 이 민주주의 또 민권 또 자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근대 시민 사회에 필요한 가치관을 교육시키고 전파하면서 마치 프랑스의 볼테르처럼 네. 우리 조선을 개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이런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일제 강점기 시대에 독립 운동을 하신 많은 독립 운동가 분들이 계신데요. 네. 그러기 전까지 일제 강점기에서 또 다양한 민족 말살 정책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1910년에 이제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우리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제는 조선을 무단 통치, 총칼로 억누르고 아주 가혹한 통치를 전개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1919년에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우리 200만 당시 1,700만 명의 조선 인구인데 200만 명의 우리 민중과 또 지도자와 종교계와 여러 각계각층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조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위대한 투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1919년 3.1 독립 만세 운동부터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 국가가 출발하는 그런 시작점이요 분기점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 아까 언급했던 우리 서재필 박사가 가르치고 지도했던 소위 실력 양성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 가지고 이제 조선이 근대의 근본 물결을 우리 스스로 조선 민족주의자들의 주도 아래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고 익히고 배우고 깨우쳐 가지고 앞으로 장차 한국이 독립되었을 때 참으로 훌륭하고 실력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조선 민족 우리 한국인들은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 시대에 독립 운동을 하신 많은 분들 중에서 몇 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광복 80주년 기념하여 경이로운 대한민국 탄생사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얼역사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신 최창묵 박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지금 조선 후기부터 네. 일제 강점기까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이제 드디어 조선의 광복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 시대의 광복 시점의 조선은 어땠습니까? 네. 이제 일제 말이 되면 네.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굉장히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이제 한반도, 만주, 중국까지 석권해 가면서도 양이 안 찬 거예요. 네. 그래 결국은 이제 대동아 전쟁, 일본에서는 15년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동아 전쟁을 통해서 태평양 전쟁을 핵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1941년 12월 7일 네. 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이 태평양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은 굉장한 희생과 피해를 사실은 당했습니다. 네. 거기에 메가더 장군이나 또 니미츠 제도 큐하에 약 20만 명의 미군이 전사할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겨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해 가지고 일본의 황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일본이 항복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조선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소위 조선 독립 광복의 시간이 도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사실 미군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었는데 네.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해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게 됐죠. 예, 예. 네, 그리고 그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고 예, 나서 이제 예. 드디어 본격적인 대한민국의 광복이 이루어졌는데 예, 그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에 예. 우리 그 많은 분들이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예, 안창호, 이승만, 서재필 예, 박사님 예, 같은 네, 이런 건국사 기여에 어떤 그 역사적인 기여를 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에는 우리가 조국 광복을 위해서 과연 누가 참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헌신적인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하겠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언급했던 분이 우리 서재필 박사이시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이승만 박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승만 박사는 이제 배제학당에서 미국 선교사들에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분인데 네. 결국 이분이 이제 상해 임시정부 때 대통령을 했고 그리고 이제 광복 이후에는 우리 민족주의 세력이 공산 사회주의 세력에게 좀 밀렸습니다. 네, 그렇죠. 이 광복 초기에 그래서 이때 이 박사가 환국을 해가지고 이 민족주의 세력을 대동통합해서 대한민국 건국의 그런 역할을 했던 이제 그런 그 기여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도산 안창호 선생을 들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제가 우리 재미 동포들에게 그래도 가장 우리 재미 동포 사회를 리드하고 이끌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선각자로 좀 닮아가야 할 분은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1902년에 네. 유학을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소수의 한국인들이지만은 한국인들을 모아가지고 친목회를 만들고 또 뭐 공립협회를 만들고 또 국민회의를 만드는 등 일관되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좀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문화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격려 지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상해 임시정부나 또 만주의 독립군 투쟁 부대에 후원하고 성원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시고,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는 신민회,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조직해가지고 우리 조선의 수많은 선각자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 조국 광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그런 선각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신 분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애써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예. 해방 이후에 또 그 당시에는 그 좌우익이 예. 좀 많이 좀 서로 팽배하게 좀 겨룬 그런 게 있었죠. 예. 좌우에 아주 격렬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또 미군정들의 역할도 아주 컸던 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예. 이제 1945년 이제 8월 15일 소위 광복이 됐는데 네. 처음에는 소련군이 한반도를 다 먹는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소련이 소위 1945년 8월 8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8월 9일 날 저 북한의 경흥지방을 필두로 해서 이제 한반도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반도가 소련의 수중에 넘어가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네. 이제 미군이 결국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한반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9월 7일 경에 인천에 도착한 그 하지 미 군정 사령관을 중심으로 해서 3년간 미 군정이 우리 남쪽 38도선 이남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하는 미 군정 시대가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 직후에 또 그 남한에 보면은 그 정치 세력들도 좀 여기저기서 막 생겨났던 것 같은데요. 어떤 정치 세력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남한에 대비해서 북한 쪽 38도선 이북 쪽은 이 소련의 그 스탈린의 분명한 그 통치 철학 또 그 점령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공산주의화가 되어 가는데 이 남한은 소위 미국은 자유주의 민주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상의 자유를 인정한다. 이제 이걸 하지 그 중장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의 각종 정당 사회 단체 창립 붐이 일어가지고 아주 질서가 문란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 소위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예를 들면 이제 박헌영이라든지 여운형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세력이 이 농민과 노동자의 지지를 등에 업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우리 한반도의 일제 강점기 때 그 소위 민중을 지도했던 민족 지도자 그룹, 소위 인촌 김성수라고 동아일보 사주이고 또 고려대학교의 창립자고 경성방직을 만들었던 분인데 이분 그룹들이 그 일제 식민지 하에서 우리 조선은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언론을 창달해야 하고 또 산업을 우리가 부흥해서 앞으로 장차 우리 독립되었을 때 우리 민족이 잘 뻗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라고 해서 노력했던 이 민족주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결국 일제 말기에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친일파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 소위 이 민족주의, 소위 대한민국 건국 세력이 뭐 친미파다, 친일파다, 민족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 논평을 받고 있는데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민족주의 세력이 나름대로 그런 견고한 세력과 또 그런 입장을 유지해서 소위 대한민국이 건국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끌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이승만 박사님이나 김구 선생님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다시 이제 들어오셔서 예, 예. 어떤 큰 역할들을 하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는 우리 이 박사나 우리 김구 선생이 다 그냥 여러 뭐 박수 받고 환영 받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당시 미 국무부에서의 정책으로 봐서는 이 박사나 김구가 한국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미국 정책을 집행하는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이분들의 귀국을 막았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이 박사는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들어가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상과 야망을 펴고 싶었지만은 미 국무부가 들어갈 수 없게 이렇게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이런 상황에서 바로 한국민주당 아까 언급했던 김성수나 송진우나 장덕수 이런 등등의 그 한국 민주당 세력이 이 하지 미 군정을 향해서 빨리 이승만 박사나 김구 주석을 귀국시켜야 바로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대응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지가 소위 일본에 있는 메가더 총사령부 그리고 미 국무부에 한국의 실정과 현실을 보고하고 또 요청하고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우리 이승만 박사가 10월 16일 날 1945년 네. 귀국하게 되고 그리고 11월 달에 가서야 소위 임정 이 상하이 임시 그때는 중칭 임시정부라고 하는데 중칭 임시정부가 정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앞으로는 정부 행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쓰고 어렵게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정부가 수립되면서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8천만 한 결의 한 민족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바로 이제 남과 북의 단독 정부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당시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때에는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가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에서 1946년 3월에 이 토지 개혁이 있었어요. 지주의 땅을 모두 빼앗고 그리고 무상으로 분배해주는 이런 혁명적인 사건이 터지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이 공산주의에 대한 아주 열렬한 지지가 일어나게 됐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남한의 농민 대다수가 농민들이었는데 소장농들. 예, 소장농들이 굉장히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성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 민족주의 세력이 이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을 성립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소위 삼상회의가 열려서 신탁 통치안이 확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이 당초에 미국의 의도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다른 그런 수정안이 채택이 됐어요. 그건 바로 소련의 스탈린의 그런 전략이 담겨 있는데 네. 이때 당시 미국의 번스 국무장관이 순진하게 너무 무관심하게 이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신탁 통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남쪽에서는 반탁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북한에서는 찬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이 한결의 한 민족 한 국가가 출발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인데 결국은 북한은 이 스탈린 소련군 그리고 이 김일성을 유시한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고 또 남한에서는 다수가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성원하는 이런 어려운 환경이 전개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 한민당, 한국민주당은 그때 민족지사로 불리던 분들이에요. 네. 일제 강점기 동안 이 조국을 지키면서 일면 타협, 일면 투쟁 이 과정을 거치면서도 우리 한국인들이 근면성실하게 공부하고 배우고 또 산업화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갔던 우리 민족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바로 이 공산 사회주의 세력을 방어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 남한의 경우에는 1946년 6월 3일 날 저 전라도 정읍 아까 이게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네. 그 정읍에 우리 이 박사가 남선 순행을 2차를 하게 되는데 이 정읍에 도착해서 정읍 동초등학교에서 6.3 정읍 발언 혹은 6.3 정읍 선언을 통해서 이제 우리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정읍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에 이 민족 통일을 다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데 단독 정부를 주창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남북한이 갈리게 되는 그렇죠. 네. 만고의 역적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어려운 이 과제를 바로 이승만 박사가 이 정읍에서 6.3 정읍 선언을 통해서 우리 남한만의 임시위원회나 정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저 북한의 소련을 축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또 지탄을 받을 수도 있던 일이었지만 우리 이승만 박사님께서 그렇게 해서 드디어 제1공화국이 탄생이 되는군요. 네, 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이제 그 중간에 또 우리 김규식 선생이 남북 협상을 해야 한다. 이제 이미 북한은 다 국가 체제, 소위 인민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국가 권력도 할 수 없는 토지 개혁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네. 뭐 화폐를 발행하고 법을 만들고 이미 국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데 남한은 완전히 풍지박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미국의 이 정치 영향력 때문에 아주 혼란이 극에 달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이 박사가 그 제안을 했던 것이고 또 북한은 이제 북한대로 이미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때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소위 백범 김구 선생이 남북 협상을 주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미 때는 늦었고 이미 저 북한은 다 국가가 형성이 돼 있는 판인데 이제 와서 남북 협상을 한들 김일성이나 스탈린이 동의하겠습니까? 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남한이 이걸 반대하고 이걸 배격했다 이런 우리의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1948년 5월 총선거를 통해서 남한의 대한민국 소위 민주공화국이 건국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 9월 달에 가서 이 북한의 김일성 공산 집단은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 소위 흙탕물을 튀기고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남한이 건국되니까 바로 그 다음 달에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함으로 남과 북의 각각 이 정치 사상이 다른 국가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죠. 단독 정부가 이제 수립이 돼서 이승만 대통령의 제1공화국이 탄생을 하고 네. 또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예. 대한민국이 또 다시 큰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이제 한국의 전쟁 6.25가 예. 끝나고 나서 예. 이제 전쟁 폐허 속에서 한국이 드디어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예. 네. 예.
이게 사실은 이제 한국의 그 산업화 아주 이 자본주의 체제의 아주 중요한 시스템 아닙니까? 네. 이 산업화는 사실은 이제 제1공화국 때 우리 이 박사도 역시 미국에서 33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런 교육과 또 산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그 소위 초기 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과 그리고 인재들을 미국에 유학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오늘날 대표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가 세계적으로 한국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도 이 박사가 국가에 상당한 그 재원을 투자해서 우리 인재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원자력 그 기술과 여러 가지를 배워와서 오늘날 한국이 이 소위 그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그런 국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승만 제1공화국 때부터 이 산업화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미국의 적극적인 경제 지원, 이 지원에 힘입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전후 회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게 바로 박정희의 소위 한강의 뭐 기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산업화가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너무 훌쩍 지나가 버려가지고요. 아직 좀 듣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자, 전두환 그 정권부터 해서 한국의 민주화 그리고 현재까지 좀 이제 아까 우리 이 박사와 이제 박정희 장군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1960년에 4.19 혁명 그리고 1961년에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박정희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소위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독재, 소위 개발 독재라고 얘기합니다. 개발 독재를 통해서 한국이 경제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1971년에 소위 그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박정희와 김대중이라고 하는 걸출한 민주적 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와 김대중이 그 대통령 71년 대선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굉장한 임팩트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선거전이 전개됐는데 어쨌든 박정희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박정희가 이 소위 김대중을 억누르고 또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신 헌법을 만들게 되고 유신 장기 독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어지는 게 12.6 정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전두환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 전두환의 등장을 반대하는 강주 민주항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소위 노태우 정부, 또 김영삼 정부, 또 김대중 정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김대중의 정부는 소위 이제 야당이 처음으로 수평적으로 평화적으로 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한국에 드디어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로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이 김대중이 그 남북 화해에 대해서 굉장한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결국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전개했는데, 이제 그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이제 뭐 노무현이라든지 또 박근혜, 문재인인데, 결국 이 박근혜 대통령 때 소위 그 여러 가지 뭐 세월호라든지 또 최순실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헌재에서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민주국가 중에서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이 국민의 공리와 국민의 그런 다수의 입장을 대면하는 그런 국가로 탈바꿈했다. 그래서 세계로부터 바로 대한민국이
존경과 사랑과 또 이 경이로운 나라로 평가받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김대중 이 세 분을 통해서 장대한 드라마처럼 전개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이제 민주화로 이제 여야 정권이 교체되는 안정적인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네. 자, 경이로운 대한민국 탄생사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책을 내셨는데 정말 이 책을 한 번쯤 보신다면 조선 후기부터 해서 일제 강점기 그리고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어떻게 왔는지 정말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 책이 지금 4월에 이제 발간이 되셨는데 어떤 판매처에서는 뭐 판매 순위 1위까지 기록하는 뭐 그런 뭐 판매 순위 1위는 아니고 그 네이버에서 판매 첫날 베스트셀러라는 그 딱지가 이렇게 딱 붙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기준에 의해서 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인데 그래서 우리 국민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독자들이 읽으면서 입소문이 나서 하루 만에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랬군요. 마지막으로 저희 재미 동포 한 280만 분들이 계시는데 미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해야 하는지. 제가 지난 그 7월 2일 날 애틀랜타 그 한인회관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독자들에게 또 우리 애틀랜타 우리 한인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우리와 전혀 무관한 나라가 아니다. 왜냐하면 좀 제가 이 2021년에 출간했던 저 한민족과 고조선 한이라는 책의 120페이지를 펼쳐보면 거기에 바로 15,000년에서 3,000년 전에 구석기 최말기 때 이 베링 육교가 형성됐습니다. 빙하기 말기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 최북단, 이 아시아의 최북단과 알래스카와 연결되던 그게 베링해가 있는데 이 베링해가 얼어가지고 육교가 형성됐습니다. 이때 우리 소위 북방 몽골계의 한 줄기가 바로 이 베링 육교를 건너서 알래스카, 캐나다, 미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또 한 줄기는 동남진에서 바이칼과 몽골과 만주를 거쳐서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약 14,500년 전에 우리 몽골 북방 몽골계가 한 줄기는 베링을 넘어서 미주로 한 줄기는 남동진을 통해서 한반도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란 나라의 그 원주민들은 바로 우리의 사촌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 나라가 뭐 남의 나라고 우리가 뭐 이민 왔다라기보다는 바로 1만 몇천 년 전에 그 선조의 땅을 우리가 살러 왔다. 이런 뭐 자긍심을 가져도 되겠고 그래서 이런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2085년이 되면 우리 이민사 200주년이 됩니다. 서재필 박사가 1885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미주 이민사의 첫 장이 되는데 2085년 이민 200주년에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미국의 주류 사회에 좀 진출해서 뭐 가령 유대인처럼 진출해서 미국의 올바른 세계 정책과 또 세계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디딤돌과 기둥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대로 오바마라든지 해리스 지난번 민주당 대선 후보라든지 다 케냐, 인도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민족 한 동포가 2085년에 가서는 이 미국을 리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런 우리 한민족으로 성장 발전해 주실 것을
저는 간곡히 기대하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강복 80주년 기념 경이로운 대한민국 탄생사를 집필하신 우리 얼역사연구소 소장님이신 최창묵 박사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 드리겠습니다.